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들어보는 알찬 생활 시간입니다. 법 관련 문제가 생기면 참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또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로 오늘 알찬 생활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생활 법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김종남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좀 일어날 법한 내용인데 먼저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탔네요. 이거 몰래 탄 거죠? 원래 이거 타면 안 되는데 네. 무면허인데요. 그런데 타다가 이제 보행자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이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마 이 500만 원의 합의금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나이가 14세 전후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탔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동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보도 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뭐 성인의 법에 적용이 되지는 않는 나이인 것 같은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이나 합의가 진행이 됩니까? 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몇 가지 관련된 법률을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그리고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과 소년법,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이른바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네. 형사 미성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벌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경우 우리 전동 킥보드를 말하는데요.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필요로 하는데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일 것으로 보이고요.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2인 이상이 동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탑승 정원 초과라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상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보도에서 벌어졌거나 무면허 운전임이 확인된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를 제출해 줄 경우에는 양형상의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차나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 운전자는 14세 미만으로 민사상의 책임 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친권자인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해서 지게 됩니다. 예. 무면허를 이렇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꼭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합의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피해자와 합의할 것인지 여부와 합의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가능성일 텐데요. 네.
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고 이 경우에도 저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부모님께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된다면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가능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형사적 책임 내용만 봐도 네, 큰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의금에 대해서.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전세로 살던 분이 석 달 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네. 이제 알렸고, 그런데 집주인은 이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이사 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대출을 받아서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좀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더 알려주시죠. 네.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임차인이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네.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거나 네. 그리고 임대인 스스로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서 이를 임대한 사실이 있거나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고요. 네. 다음으로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이미 이사를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사한 후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고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씀드린 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면 이제 전세 사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완료된 경우라면 임대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주택이 경공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앞서의 경우 두 가지의 내용은 동일하고 이에 네. 더해서 두 가지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요. 하나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로서의 임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 이 사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있었던 점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요. 네.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음으로 피해자 역시 2명 이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사안의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어떻게든 이사를 가지 않는 쪽이 좀 유리한 선택이군요. 예.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못 듣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